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자산이라면 미국이 보유해야 된다. 금 증서를 재평가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우리의 비트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뭔가 내려갈 듯 하면서도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10만 달러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려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버텨서 또 어제는 이제 11만 달러까지 살짝 와, 두들기고 와서 네. 하락보다는 좀 상승을 더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긍정적인 흐름들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되게 큰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지난달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2021년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2025년 사진인데, 그 당시에 이 행사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열성적인 지지자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정장을 입고 계시고, 공화당과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당대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점벽해라는 사자성어를 쓰신 것처럼 4년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모습인데, 비트코인의 올챙이 시절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보다도 21년과 비교해도 지금 충분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극단적인 사례를 좀 하나 가져가 보면 뭐 웰컴 투 처치 오브 비트코인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교회라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세례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띠고 있는데, 거의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그 엘살바도르 정부에 이제 비트코인 자문을 하고 계신데, 유명 방송인이십니다. 비트코인 맥시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합리적인 코인이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사기다라고 하는 좀 열성주의자 분이신데, 굉장히 비트코인에 심취되어 계시고 뭐 이러한 분들이 좀 모이신다. 그럼 이런 행사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곳은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매거진이 이제 2012년에 창간을 했는데, 공동 창업자가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의 창업자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함께 했었다. 이제 2019년에 컨퍼런스가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매년 지금까지 열렸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21년, 22년, 20년이 딱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러고요. 굉장히 유수한 연사분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참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흐름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변화의 폭을 더 생생하게 느끼려면 가장 극적인 두 시점을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2021년과 올해 2025년 이렇게 두 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비트 맥시 분들의 그런 열렬한 그런 종교 집회 같은,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 느낌이 있고,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지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되게 낭만이 있었는데 웨일 패스라는 게 있었대요. 뭐 한 2만 불 정도의 티켓 값을 치르면 거의 이때 1 비트코인이니까요. 특별한 행사,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는 식사권, 뭐 이러한 좀 낭만이 있는 행사였다. 2025년 올해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취재하신 분들이나 이런 이제 기자님들께도 들어도 보면 트럼프 혹은 공화당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난다고 그래요. 트럼프 밈코인의 그런 이미지, 그런 굿즈라든지 혹은 트럼프가 나온 티셔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기관 투자자나 국회의원분들도 오시면서 가벼운 행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법제화나 재무 전략 뭐 이런 이제 내용 아젠다가 바뀌는 것만큼 행사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이야기할 핵심만 먼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변방에 있던 비트코인이 중심으로 들어갔다. 특히 정치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명확해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첫째는 그럼 정책과 규제 방향 우선순위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다음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 비트코인 전략자산의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전략자산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서 비트코인,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행사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떡하니 세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트코인 행사인데까지 와서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퍼런스의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건 아마 이분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확실히 느껴진 것 같은데 바로 미국 부통령 JD 벤스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축사 수준이 아니라 정책 로드맵과 규제 방향까지 꽤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굉장히 큰 선언을 해주고 가셨고, 올해는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오셔서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폐기하겠다 라든지 SEC에 개혁을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8월 전에 통과시키겠다라든지 이런 익숙한 메시지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더 어필하시면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 중국이 반대하는 자산이라면 미국이 보유해야 된다라는 맥락을 더 설명해 주시면서 이러한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산업의 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은 의회의 몫입니다. 특히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친화 인물로 매년 컨퍼런스에도 꾸준히 참석해서 업계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메시지를 또 던져줬을까요?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라는 이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하면 비트코인 전략 자산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지만, 그거를 얘기하기 앞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셔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 디지털 여행자 수표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들어서 얘기해 주실 만큼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마켓 스트럭처 빌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디지털 자산법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하고, 아니면 SEC가 관할하는지 뭐 CFTC가 관할하는지 이런 식으로 규제의 그런 명확성을 좀 더해주고 시장 전체 구조를 아울러주는 법안을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마켓 스트럭처 빌이다. 아마도 방송 기준으로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 굉장히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뭐 법적 기반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대 100만 BTC 비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100만 BTC면 시장에 풀린 유통량은 얼마 정도고 가격은 대충 얼마일까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의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한 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다. 순차적으로 된다면 가격이 굉장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 민주당의 방향성은 그럼 어떤가요? 어떤 리서치 회사의 이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미국 전체 국회의원, 상원, 하원 통틀어서 비트코인 친화적인 분이 얼마나 되시냐라고 했을 때 60%가 좀 넘더라고요. 오, 과반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특히나 민주당 역시도 굉장히 가상자산을 친화적인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또 중요한데 이번에는 SEC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크립토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인데요. 이분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요? 이번 행사에 오셔서는 굉장히 좀 저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SEC가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규제 환경은 좋은 빌더, 행위자들을 더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나쁜 행위자들,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막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그런 선의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거나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거래 방식 혹은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토큰을 판매하거나 할 때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생긴다 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투자처럼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증권이다 라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디파이나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요새 계속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SEC가
업계의 목소리도 굉장히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그런 디파이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 했을 때 4시간 넘게 라이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방향의 일환이 아닌가. 규제가 강화되면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다루려는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자라는 움직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압수했던 것을 팔지 말자. 그리고 ETF나 연기금 성격의 자금들이 살 수 있게 하자. 서서히 이렇게 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에서 어떻게 비축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아직도 일부 이제 국민들은 비트코인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을 왜 국가가 사야 되는데 라고 반감을 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나왔던 의견은 금 증서를 재평가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보유한 금이 1974년 기준 42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장부상으로 계산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달러 기준으로 1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8,133톤 정도, 2억 6,133만 온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것을 이제 현재 가격, 지금 온스당 3,300달러죠. 요걸 지금 기준으로 재환산해보면 8,623억 달러로 조금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미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테슬라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만큼 재원이 확실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금액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를 벗어나서 시선을 한번 민간으로 옮겨볼게요. 앞서 정책과 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이 오히려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삼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 도대체 왜일까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기업의 재무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함으로 인해 본인들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고 비트코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좀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한 분은 진행자분이시고요. 세 분은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제일 큰 손인 마이클 세일러는 여기 사진에 없네요. 이제 급이 다르시죠. 그 클래스, 너는 우리 다르다. 따로 세션을 진행하셨고 그 세션도 거의 폐회사 같은 마지막 세션 하셔서 압도적인 그런 경관을 연출하셔서 어쨌거나 여기에는 안 나와 계시고요. 어쨌거나 여기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주가를 부양하는 데 활용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그것을 시장가 기준으로 서서히 팔고 판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렇게 선순환, 소위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풍차를 돌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주당 비트코인을 몇 개 지금 갖고 있니? 몇 개가 너희의 지금 평가 기준 개수니? 라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매집하는 것이 이들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사실 제대로 된 매출이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당 개수를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이들의 평가 기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 이런 것들을 볼 때 얘네들이 몇 개 갖고 있느냐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단지 의지가 강해서 때문만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금융 시스템 변화 같은 제도적인 흐름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비트코인 중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달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게 꽤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미국 금융 시스템과 달러 패권의 재설계가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계시고, 낡았던 이제 글로벌한 결제 시스템을 실시간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제도나 정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큰손 그들의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락의 행보는 지금 요즘 시장에서 일종의 심리 지표처럼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블랙락이 무대에 올랐더라고요. 혹시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별의별 크립토에서도 이분 자주 저희가 인용하고 설명드리는데요.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로버트 미치닉이 IBC라고 하는 블랙록의 그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 성공과 다음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ETF의 그 성장의 핵심 구조는 다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동 편입 구조라고 해서 많은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야지라고 해서 ETF를 사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확산 전략.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아시아 각국 규제에 맞춰서 상품 구성을 해서 반영을 하면 비트코인은 미국만의 그런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 자산운용 전략으로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과 연동되어서 어느 정도 보이는 것처럼 움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칭해주는 대체 자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화된 그런 강점을 굉장히 어필해 주셨습니다. 블랙락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여러 굵직한 정책 메시지도 있었지만 별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이나 장면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리테일에 친화적인 로빈후드 CEO인 블라드 테네프의 세션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좀 핵심으로 와닿았던 거는, 아마도 이더리움 투자하시거나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토큰화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로빈후드 CEO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큰화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기존에 이제 비상장되었던 자산들을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글로벌 유니콘, 초기 스타트업들을 소액,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토큰화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비전이 아니라 SEC와 실제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런 토큰화가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거는, 누구나 자신의 브랜드나 활동을 토큰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고 나가서 바로 빗썸앱을 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왜 비트코인인가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그런 상품군이나 자산군들에 비해서 극히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계속 풀리면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희소한 자산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경 쓰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 장기적으로 뭐 고려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